이번 영상은 우울증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무기력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증이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고 아침에 눈 뜨기도 싫어집니다. 아침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해요. 몸을 일으키고도 일어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보게 되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되죠. 이런 사람을 곁에서 가족들이 보면 정말 속이 터지고 애가 탑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시간만 하루하루 허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만약 청소년이나 젊은 층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들은 제발 뭐라도 좀 해보라고 닥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엔 닥달하는 것도 지치면 그냥 없는 자식 취급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옆에서 닥달을 하면 오히려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거예요. 우울증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 정신 상태가 나약해서 그렇다, 혹은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다, 현실 회피다,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무기력증 환자들이 일부러 몸을 움직이기 싫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움직이고 싶은데 정말로 몸이 어떤 다른 힘에 눌려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무기력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제목처럼 무기력증 환자 중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거죠. 백수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데 어쩌다 회사에 들어가도 한두 달을 못 견디고 다시 백수가 됩니다. 평소에 사람들도 거의 안 만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 하죠. 주부의 경우엔 집안일을 아예 안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떠넘기기도 하고요. 사람을 불러서 시키기도 해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종일 집에서 핸드폰이나 보면서 아이들을 방치시킬 때도 많죠. 학생들의 경우엔 학교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학교를 다니더라도 학업과 관련된 걸 아무것도 안 하려 합니다. 숙제도 전혀 안 하고 공부도 아예 안 하고 그 무엇에도 흥미를 못 가집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죠. 밤낮이 아예 바뀌어서 아침부터 낮까지 잠만 자고 모두가 잠든 밤이 돼서야 활동합니다. 활동이라고 해봐야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거죠. 이들 중엔 세수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머리도 일주일 내내 안 감거나 샤워도 아예 안 하면서 몸에서 악취가 나도 안 씻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어떤 계획조차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시도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점점 도태되고 낙오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학교에선 자퇴하거나 회사에선 퇴사당하거나 결혼해서는 이혼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겐 부모 대접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도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기 힘듭니다. 자, 그러면 무기력증의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제목에서 말하듯이 무기력증 환자 중엔 모든 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시도조차 안 합니다. 모든 걸 미루는 사람 같은 경우엔 직장인들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항상 미룹니다. 만약 일주일 후에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숙제하기 싫어하는 초등생처럼 방치해 뒀다가 하루 남겨두고 벼락치기처럼 해버려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음에도 계속 미루다가 싫어하는 일 억지로 하듯이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능력에 비해 일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하게 될 숙제를 계속 미루다가 겨우겨우 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는 좋은데 평상시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가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억지로 공부를 하죠. 이런 학생들은 부모가 공부를 억지로 시키면 더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설거지와 빨래거리가 그대로 쌓이게 돼요. 청소도 잘 안 해서 집이 항상 더럽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봉착하면 그때서야 억지로 합니다.
어차피 하게 될 거를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최대한 미뤘다가 합니다. 모든 걸 미루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습관성 지각자들을 직장인들 중에서 간혹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출근할 거를 항상 지각을 해요. 10분만 집에서 일찍 나오면 될 거를 그걸 안 해서 5분, 10분씩 꼭 지각을 하죠. 심한 사람들은 항상 30분 이상 지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무기력하게 누워 있다가 나갈 시간을 자꾸 미루다가 억지로 나오죠. 그러다 결국은 지각을 하는 패턴을 반복해요. 자, 무기력증의 유형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걸 미루는 사람으로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더라도 최대한 미뤘다가 하려는 걸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등등 정신질환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많지만 사실 모든 정신질환들은 큰 범주에서 불안장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신질환들은 무의식에서 어떠한 불안을 강하게 감지할 때 발현되는 겁니다. 내 무의식이 특정한 예기 불안을 품고 있는 거죠. 예기 불안이라는 건 내가 곧 위험해질 거라고 미리 예측해서 발동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 환자도 무의식 속의 어떤 예기 불안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기력증은 어떤 예기 불안을 품고 있냐면요. 어차피 난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실패할 게 뻔하다. 그런 강한 예기 불안을 무의식에 품고 있습니다. 무기력증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나에게 보잘것없는 평가가 내려지는 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과 직면하지 않으려면 아예 시도를 안 해서 평가 자체를 피하거나 시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증 환자들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 앞에서 극도로 무력해집니다. 시험이나 숙제도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회사도 내 능력이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증 환자들은 시험 공부나 숙제, 회사 업무를 회피하거나 하더라도 평가받는 두려움과 최대한 나중에 직면하기 위해서 일을 미루거나 지각을 반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최면으로 무기력증 환자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쁜 평가로 인해 평생 낙오자가 되어 모두에게 외면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에너지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하듯이 모든 건 다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 표출되는 파동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강한 에너지에 내가 지배당해서 벌어지는 신체화 현상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에너지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힘이 내게 작용했을 때 그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형성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강하게 표출되는 에너지는 어떠한 강한 힘의 작용에 대해 반응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쁜 평가로 인해 평생 낙오자가 되어 모두에게 외면당할 거라는 두려움은 어떤 힘이 내게 작용한 결과로 형성된 에너지인 걸까요? 강렬한 감정 에너지는요, 강렬한 경험이 작용했을 때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나쁜 평가를 받아서 낙오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럴 뻔했던 강렬한 경험이 있을 때 형성되는 거겠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부모에게 항상 야단을 많이 맞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 그럴듯한 추론입니다. 부모나 가정에서의 양육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양육 태도가 훌륭하고 별 문제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회피적인 성향은 타고나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A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재수를 해서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후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바람에 입학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던 상태였어요. 합격한 대학이 자기가 원하던 대학이 아니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기력증이 왔습니다.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있었지만 호전되는 건 없었어요. A씨는 대학도 공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죽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고 완전히 삶을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회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고자가 될 거라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인정해주질 않을 텐데 뭐든 해봤자 헛수고다 라면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서 완전 페인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A씨의 부모님은 의외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직업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었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항상 따뜻하게 보듬어 주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A씨는 아주 비관적인 사고방식과 현실을 회피하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B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울증과 무기력증 외에 지각 문제가 아주 심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지각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정시에 가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중학생 때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지적을 한번 당한 후로 매일 지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몸이 무기력한 상태로 움직여지질 않았다고 해요. 씻지도 않고 있다가 밥 먹듯이 지각을 했다는 거죠. 대학에 가서도 날마다 지각을 하다가 결국 휴학을 했는데 이분은 알바 면접 자리에도 항상 지각을 했대요. 그리고 알바 근무 시간에도 늘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각뿐만 아니라 학교 숙제나 레포트도 늦게 제출할 때가 많았대요. B씨를 지각하게 만드는 내면의 두려움이 뭐냐면요. 내가 뭘 하든 나만 미움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 면접을 가든 직장을 가든 나 혼자 외톨이처럼 미움받은 상황이 벌어질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늦게 직면하기 위해 무의식에선 지각을 선택했던 겁니다. 학창시절 선생님께 지적 한번 당했다고 그렇게까지 평생 지각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A씨와 B씨 두 사람 모두 최면과 상담을 통해 그들 부모가 낙태한 영혼이 빙의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사회인식이 있었잖아요. A씨와 B씨의 어머니 모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키우던 중에 셋째를 임신하면서 둘만 잘 키우려는 마음으로 이 셋째 아이를 낙태하셨어요. 그리고 그 낙태된 영혼이 A씨와 B씨에게 빙의되었던 거죠. 태아도 이미 인간이고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주 강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증명했듯이 초미립자인 전자도 파동 상태에 있다가 관찰자 앞에선 입자로 변신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초미립자도 마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태아가 되기 이전에 이미 정자 상태에서도 강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요. 3억 마리 정도의 정자들이 이 1등으로 난자와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난자와 수정되어 태아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태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말 큰 일을 해낸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에 의해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낙오자로 버려집니다. 그 순간 그 태아는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가치없는 존재로 취급당하는구나 라며 허망함을 강하게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낙태가 결정된 순간부터는 뱃속에서 무기력한 시간만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다른 자녀들은 사랑받고 있는데 자기는 낙태되어 버려지는 과정에서 모두가 날 싫어한다는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강하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뱃속에서 형성된 태아의 감정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대로 영혼 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사람의 몸속이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엄마의 자식이 되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엄마의 다른 자식에게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의 현상이자 의학계에서 말하는 해리장애 그 유형 중에 포제션인 겁니다. 다양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도 우울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뭘 하든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어차피 인정 못 받을 거야.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회의감이 강하게 들면서 우울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낙태된 태아의 영혼은 최선을 다해서 태아가 되었지만 부모에게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보잘것없이 버려진 아픈 기억 때문에 뭔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상 속에서 평가받을 상황에 직면하려 할 때 당신의 몸속에서 무기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평가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몸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그 낙태령이 뭔가를 시도조차 할 수 없게 강렬한 힘으로 방해하다 보니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대가로 죽음이라는 가혹한 상처를 입은 그 영혼이 빙의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이 아무리 당신에게 뭐라도 좀 해보라고 설득과 잔소리를 한들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겐 버린 자식 취급당하거나 아예 없는 자식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부모가 뱃속에서 낙태해서 버린 태아가 그대로 빙의돼서 멀쩡한 다른 자녀까지 버린 자식 취급당하는 삶을 억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당신의 현재 모습은 당신 속에 빙의된 영혼이 엄마 자궁 속에서 죽기 직전 무기력하게 겨우 숨만 쉬고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힘이 당신의 에너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원래 타고난 에너지는 플러스 100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낙태령이 가진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이라서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0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겁니다. 당신 안에서 마이너스 100의 반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그 낙태령에서 분리될 때 당신은 그때부터 원래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울증에서도 무기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